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빛의 입자성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이 광전 효과인데,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설명 방법이 바로 광양자설입니다. 광양자설은 뭐냐면 빛을 알갱이 덩어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알갱이들을 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건 이 빛 알갱이들, 즉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설명한 게 바로 광양자설이에요. 그리고 이 광자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갖는데 이 에너지는 이 빛의 진동수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이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양자설은 아까 말했듯이 빛은 각각의 입자, 즉 광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각각 갖게 되고, 이 빛의 광자가 몇 개나 포함이 돼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빛이 광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에너지는 2가 되겠고, 이 빛이 광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빛이 갖는 에너지는 2가 되는 거고, 즉 이 빛이 1.12나 1.22를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에너지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자가 가서 전자를 때려준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광자 하나당 전자 하나와 충돌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광양자설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전자는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건데, 이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이 금속의 원자핵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은 금속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잡고 있는 에너지의 값도 달라요. 그래서 이 원자핵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전자를 붙잡고 있냐라는 것을 바로 1함수라고 합니다. 이 원자핵이 1함수만큼의 에너지로 전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 알갱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러면 뭐보다 커야겠죠? 1함수보다 커야지 전자가 탈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 마지노선, 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이 에너지, 이 에너지를 바로 1함수라고 하고, 이때의 이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 한계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져야 이 광자가 전자를 빼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양자설로 이 광전 효과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이 전자는 1함수만큼의 에너지로 묶여 있는데, 이 광자가 갖는 에너지가 이 금속의 1함수보다 낮으면 전자는 방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광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광자들이 갖는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1함수보다 작으면 이 광자가 많든 적든 전자는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1함수만큼의 에너지보다 낮은 광자들은 전자를 탈출시키지 못한다. 광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서 자, 세기가 약한 빛, 즉 밝기가 낮은 빛이든 밝기가 센 빛이든 이 광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1함수보다 작을 때는 전자는 방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광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광자가 전자를 한 개씩 1대1로 방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건은 단 이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2함수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광자가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이 광자 하나는 전자 한 개를 방출시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세기가 약한 빛, 즉 광자의 개수가 낮을 때는 전자가 방출이 되긴 하는데 1대1로 전자랑 부딪히기 때문에 이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적은 거예요. 근데 세기가 센 빛, 즉 밝은 빛이죠. 밝은 빛이고 밝으니까 광자의 개수가 많은 겁니다. 이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은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도 많아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광자가 갖는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이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더라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 10줄의 이람수만큼 이 원자 핵으로부터 묶여 있다고 합시다. 이때 제공하는 빛이 15줄이라면 15줄짜리 빛으로 때려주면은 지금 이람수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방출이 되겠죠. 이때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5줄이다 라고 할 때 이번엔 15줄의 에너지가 아니라 20줄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로 빛을 비춰줬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 보니까 10줄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제공받은 이 광자로부터 제공받은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준 만큼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진동수 조건 무엇보다 커야 되죠? 한 개의 진동수보다 커야 된다. 그래 방출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빛의 입자성을 어디에다 써먹냐? 바로 이 디지털 카메라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예시입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 뭐가 없죠? 필름이 없죠. 어떻게 필름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냐?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빠진 대신 뭐가 들어가냐? 전화 결합 소자 CCD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 CCD의 구조는 이렇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 우리는 원리만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빛이 이렇게 외부에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 빛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쌓아둡니다. 이때 특징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광자의 개수가 많겠죠. 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많이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의 개수를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둡고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픽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작은 부분까지 미세하게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빛에 의해서 방출된 전자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를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이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 전자는 이 전압이 있는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옆에도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옆으로 넓적하게 퍼지겠죠.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이쪽 전압을 끊어줘 버려. 그러면은 결국에 전자는 또 다시 전압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이쪽에 이제 전자들을 싹 쌓아놓고 데이터화를 시키려고 이동을 쭉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전화 결합 소자 CCD였죠. 이 CCD 화소에 저장되는 전자의 수는
화소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와 진동수 중에 무엇에 비례할까요? 전자의 수니까 빛의 세기에 비례를 한다. 빛이 세면 셀수록 광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자의 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모두 배워봤는데 결국엔 둘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빛은 어느 때는 분명히 파동처럼 행동을 해. 이런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은 파동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빛은 파동적이고 아까 광전 효과를 볼 때는 분명히 빛은 입자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 그래서 둘 다 인정을 해서 빛은 이중성이다. 모두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이중성이 끝났습니다. 자, 갑자기 전자현미경?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알아볼 건데 간단하고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자, 전자현미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자를 이용한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죠. 즉 빛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전자를 이용한 현미경을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거죠. 이 본다는 거는 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물체의 빛이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들어온다 라는 게 바로 본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건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전자가 그러면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전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전자를 이용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징,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높은 배율로 관찰이 가능하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높은 배율로 관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건 전자가 무슨 성을 띈다는 거죠? 파동성을 띈다는 거죠. 마치 빛처럼. 그래서 일단 전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전자는 누가 봐도 입자 그리고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입자 물질들이 띄는 파동 이걸 간단하게 물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파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사람이 드브로이라는 과학자인데 그래서 드브로이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입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띠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파동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이 뭐였죠? 바로 이중슬릿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래를 한번 슬릿에 통과를 시켜보면 되겠네. 이 레이저 같은 빛을 이중슬릿에 통과시키면 어떤 현상이 있었죠? 빛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파동으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모래를 지금 이 두 구멍에다가 흘려 보내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빛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간섭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모래는 뭐야? 그냥 구멍 두 개에서 모래가 쏟아져서 쌓인 거야. 이건 그냥 입자죠, 입자. 입자적인 성질이죠. 구멍을 통해서 모래 알들만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건 뭐야? 전혀 간섭 현상이 없이 그냥 입자적인 성질을 띄었다. 그러면은 입자는 파동성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쌤이 이중슬릿 실험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자, 이 이중슬릿의 이 구멍들이 어떻다고 했죠? 매우 작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얇아요. 그러면 이 매우 얇은 구멍을 통과하려면 입자도 어때야겠어? 매우 작아야겠죠.
그래서 매우 작은 입자로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뭘로 실험을 하느냐? 전자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이렇게 두 슬릿 사이로 통과를 쭉 시켜보면 되겠네. 그래서 옆에 이제 전자를 개수를 셀 수 있는 가이거 계수기라는 걸 달아놓고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관측을 해봅니다. 딱 관측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까 모래알 떨군 것처럼 이 구멍을 통해서 그냥 이 구멍대로만큼만 쌓이는 거야. 간섭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뭐야 이거, 전자로 아무리 작은 걸로 해도 입자성을 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실험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근데 두 차이가 뭐냐? 이 전자의 개수를 세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개수를 셌다 라는 건 말 그대로 개수를 센다 라는 건 전자를 입자로 보는 거였죠. 근데 이 개수를 세지도 않고 이 현상을 관측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관측도 나중엔 중요한데, 관측을 하지 않고 실험 결과만 보니까 전자가 마치 빛의 간섭처럼 파동적인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놀랍죠? 관측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마치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관측을 하지 않으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도 파동성을 띌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파동하면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인 파장이 있죠. 이 파장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드 브로이입니다. 이 물질파의 파장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를 하더라 라고 밝혀낸 거예요.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를 한다 라고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 물질파의 파장에 대한 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물질들의 파장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전자는 뭐 파동성을 띌 수가 있다고 해. 그러면 왜 이런 야구공 같은 것들은 전혀 파동적인 성질을 띌 수가 없지? 라는 게 바로 이 물질파의 파장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랑 야구공을 비교해 봅시다. 전자와 야구공 질량 비교를 해봅시다. 운동량은 일단 뭐 곱하기 뭐였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습니다. 근데 전자와 야구공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누가 훨씬 크죠? 야구공의 질량이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공의 운동량이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전자에 비해서. 그러면 운동량이 매우 커지니까 뭐는 매우 작아지겠죠? 이 물질파의 파장이 매우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전자급의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면은 이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 작아서 얘가 파동인지 뭔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파장이 너무 짧다 보니까 파장인지 뭔지 우리가 관측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전자 정도 되는 사이즈가 돼서 질량이 매우 작아서 운동량이 좀 작을 때나 이 파장이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파동성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분명히 파동적인 성질을 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다른 실험을 또 해봐요. 이 톰슨이란 사람, 톰슨의 푸딩 모형이 있었죠. 이 푸딩 모형을 제시했던 이 톰슨이 뭐를 해보냐면은 이 금속에다가 엑스레이를 막 쪼여주니까 회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회절 현상이. 근데 이걸 엑스레이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엑스레이 대신 야, 전자도 마치
이런 엑스레이처럼 파동이라며 전자를 한번 쪼여보자 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굉장히 흡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회절 무늬가 생기는 거야. 이 회절이라는 건 뭐의 대표적인 성질이었죠?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 실험에서도 나오죠. 이중 슬립 말고 이 X선 회절 실험에서도 전자가 파동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조차도 파동적인 성질을 띨 때가 있다. 그래서 물질도 파동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해서 물질은 입자성은 당연히 띄는 거고, 그리고 파동적인 성질도 있어서 물질도 이중성을 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빛의 이중성을 배웠는데, 빛 말고 우리가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도 이런 이중성을 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질량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이런 걸 거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시 세계에서는 왜 파동성을 관측하기가 힘드냐? 아까 물질파 파장에 대한 공식. 이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이 식에 의해서 운동량이 질량이 크니까 일단 운동량이 매우 크고, 운동량이 크다 보니까 파장이 매우 짧아서 이 파동적인 성질을 관측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은 이런 미시 세계에서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운동량도 매우 작고,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비교적 길어져서 관측이 가능할 정도다 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파를 우리가 어디다 써먹냐? 아까 맨 처음에 했듯이 전자현미경 같은 거에 써먹습니다. 광학현미경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광학현미경은 빛을 모아줄 때 누가 빛을 모아주죠? 이 대물 렌즈가 빛을 모아줘서 빛을 집중적으로 쪼여줍니다. 이 시료에다가.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렌즈라는 거예요. 자기 렌즈는 변기석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휘게 만들어줘요. 한쪽에 집중될 수 있게. 이 대물 렌즈 같은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기 렌즈다. 전자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비교입니다. 일단 뭘로 보느냐? 광학현미경은 말 그대로 빛으로 보는 거고, 전자현미경은 아까 말했듯이 전자 다발을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모아주는 건 유리 렌즈가 하고, 전자현미경에서는 자기 렌즈가 이 전자를 모아서 시료에 투과를 시켜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배율 보면은 광학현미경은 1000배에서 1500배 정도인데 전자현미경은 10만 배 이상의 배율을 가진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물질까지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전자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주사현미경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투과현미경은 말 그대로 뚫어버려서 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 2차원적인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에요. 각각 이렇게 주사현미경으로 보는 영상과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영상입니다. 똑같은 집신벌레인데 얘는 이제 3차원적인 모습을 얻을 수가 있고, 이 투과 전자현미경은 내부의 구조를 관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자선을 모아주는 장치가 뭐였죠? 마치 광학현미경에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전자선을 모아주는 장치는 자기 렌즈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 끝입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 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심화탐구에 이어서 여러분 독서 활동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탐구와 연관된
독서 활동, 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